그 산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준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약초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산은 호랑이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들어간 자가 살아 돌아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길이 죽음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속에서 마주친 호랑이가 준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는 준호를 어딘가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호랑이는 누구이며 준호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호랑이와 효자의 신비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준호라는 청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25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눈먼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10살 되던 해에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완전히 실명하셨습니다. 준호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눈이 되어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낮에는 마을 부잣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밤에는 어머니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눈물만 흘리며 아들에게 짐이 되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준호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무를 아궁이에 넣고 부싯돌로 불을 붙이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로 물을 끓여 어머니의 세수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물로는 세수를 하실 수 없었기에 준호는 매일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준호는 부축해서 마당으로 모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 문턱이 있습니다. 예, 고맙구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냄비에 쌀을 씻어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쌀이 익어가는 동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길어온 물에 된장을 풀고 배추와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밥이 다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숟가락에 밥을 떠서 드렸습니다. 조심히 드십시오. 뜨겁습니다. 얘야, 내가 먹어야지. 어머니는 괜찮다. 어머니도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지게를 지고 낫과 도끼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1시간쯤 올라가면 나무가 많은 곳이 나왔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낫으로 가지를 쳐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지게에 묶었습니다. 나무를 가득 지게에 진 뒤 산을 내려오면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했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굴러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나무를 마당에 내려놓고 잠시 쉬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닦고 물 한 바가지를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가면서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잠깐 쉬고 나면 이번에는 마을 부잣집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밭을 갈거나
곡식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준호는 쉬지 않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과 나물을 들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준호야, 왔느냐? 예,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으면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고, 목소리가 밝으면 오늘은 괜찮았구나 안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와 함께 먹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촛불을 켜고 어머니 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을에 떡장수가 왔었습니다. 송편을 만들더군요. 그래, 추석이 다가오는구나. 예,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내 아들. 너는 정말 착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약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약장수는 저작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눈병, 귀병, 온갖 병을 고치는 신비한 약이요. 준호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약장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약장수님, 눈이 먼 병도 고칠 수 있습니까? 약장수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눈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미 실명한 눈은 어렵소이다. 준호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 찼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의 눈을 고칠 방법을 찾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약장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오. 준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는 약장수의 옷깃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약장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북쪽 호랑이산 깊은 곳에 천년 묵은 영지버섯이 있다는 소문이 있소. 그 버섯이 눈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소. 그 버섯을 다려 먹으면 죽은 눈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오.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장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산다고 하오. 10년 전 그 산에 들어간 사람 중 살아 돌아온 자가 없소. 약장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치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지버섯을 구하면 어머니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과 호랑이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호랑이산은 마을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산에 약초를 캐러 갔던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시신은 반쯤 뜯어먹힌 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산에 가지 않았고 산은 점점 더 깊고 무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었고 달이 없는 밤에는 호랑이가 마을 근처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평생 어둠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조용히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준비하고 낫과 끈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깨기 전에 떠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준호야, 어딜 가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갑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어머니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무언가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호랑이 산에 가려는 게 아니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이대로 죽는 게 낫지. 어머니, 나는 이미 늙었고 앞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눈물이 제대로 흐르지도 않았지만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등 뒤에서 비추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산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무들은 울창하게 하늘을 가렸고 길은 돌과 덤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낫으로 덤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시나무가 옷을 찢고 날카로운 돌이 신발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준호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목은 바짝 말랐고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사신 어머니. 한 번만이라도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준호는 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준호는 목을 축이기 위해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에 시원함이 퍼졌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으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물가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분명 호랑이의 것이었습니다. 크기만 해도 성인 남자 손바닥의 2배는 되었고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 주변의 흙은 아직 촉촉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었고 손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다행히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물을 더 마시고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호랑이의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길은 더욱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땅 위로 튀어나와 있어서 자칫하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큰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돌아가거나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영지버섯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그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미 잘못된 길로 온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울리는 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무씨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준호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멈췄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들도 울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과 10보 거리에 커다란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준호를 쏘아보고 있었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 호랑이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준호는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눈은 호랑이와 마주친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호는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준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를 돌아보며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추고 다시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호랑이가 오히려 준호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호랑이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호랑이는 험한 산길을 능숙하게 오르며 때때로 멈춰 서서 준호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1시간쯤 걸었을까, 호랑이는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아래로는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주변은 온통 짙은 녹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원시림 같았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고 줄기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돌들은 이끼로 뒤덮여 미끄러웠고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조심 호랑이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나무를 붙잡고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고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동굴 주변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곳곳에 동물의 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돌아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호랑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에는 희미한 빛을 내는 이끼가 자라고 있어서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바닥은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굴 한가운데에 작은 새끼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까이 다가가 새끼 호랑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뒷다리에 큰 상처가 있었고 상처는 골마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처 주변의 털은 피와 고름으로 뭉쳐 있었고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냄새도 고약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를. 새끼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밖으로 나와 어미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준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새끼를 살려보겠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어릴 때부터 마을의 약초꾼 할아버지에게 약초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는 온갖 약초를 알고 계셨고 그 쓰임새를 준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호는 동굴 밖으로 나가 주변에서 약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혈에 좋은 익모초를 찾았습니다. 잎이 손바닥처럼 생긴 풀을 발견하고 뿌리째 뽑았습니다. 상처를 소독하는 쑥도 찾았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는 쑥을 한 알음 뜯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질경이도 모았습니다. 넓은 잎을 가진 질경이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준호가 약초를 캐는 동안 멀찍이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약초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쑥의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참고 계속 씹었습니다. 약초가 으깨어지면서 즙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으깬 약초를 손에 모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는 먼저 상처 주변의 고름을 닦아냈습니다.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약초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며칠만 지나면 나을 거다. 준호는 새끼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새끼 호랑이는 준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혀로 준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 안을 들여다보더니 준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의 표시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어미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는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고치기 위해 이 산에 왔습니다. 천년 묵은 영지버섯을 찾고 있습니다. 준호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몸을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더욱 험했고 주변은 점점 으스스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을 더 걸었을까 호랑이는 한 절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절벽은 높이가 10여 장은 되어 보였고 거의 수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절벽 중턱에는 조그만 바위 틈이 있었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도 아니고 푸른 빛도 아닌 오묘한 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그곳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기에 영지버섯이 있는 건가? 호랑이는 낮게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절벽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은 가파랐고 손을 댈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붙잡고 기어 올랐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준호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발을 디딜 곳을 찾고 손을 뻗어 바위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 틈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영지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버섯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크기는 두 손바닥만 했고 표면은 윤이 났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버섯을 채취했습니다. 뿌리까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땅에 내려오자 호랑이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를 따라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안정되었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준호는 새끼 호랑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약을 바르면 완전히 나을 거야. 준호는 새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동굴 입구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동굴 안에서 새끼를 지켰고 준호는 밖에서 불을 피워 따뜻하게 밤을 보냈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눈을 고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고 계곡물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약초를 구해 새끼 호랑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새끼는 이제 준호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다가가면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고 치료를 받을 때도 얌전히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사흘 동안 동굴에서 새끼를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약초를 구해 상처에 발랐고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가끔 산속으로 나가 먹이를 구해왔습니다. 어느 날은 멧돼지를, 어느 날은 사슴을 물고 왔습니다. 그중 일부를 준호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날고기를 먹는 것이 꺼려졌지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불에 구워 먹으니 그럭저럭 먹을 만했습니다. 고기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며 익어갔고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지내면서 준호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향한 사랑이 깊었고 자신을 도와준 준호에게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준호가 물을 들어갈 때면 어미 호랑이가 멀리서 지켜보며 위험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끼 호랑이가 일어섰습니다. 상처는 거의 다 나았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다 나았구나. 새끼 호랑이는 준호의 얼굴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다가와 준호에게 고개를 비볐습니다. 준호는 어미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미 호랑이는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짐을 챙기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품 안에는 소중한 영지버섯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두 호랑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들은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작별의 인사 같았습니다.
산을 울리는 울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준호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안내해준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하루 만에 마을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준호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준호가 살아 돌아왔네. 호랑이 산에 갔다 온 게 사실이었어.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에게 대답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를 듣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느냐? 어머니는 뒤틀거리며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준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느냐? 예, 괜찮습니다. 정말 호랑이 산에 갔던 게 사실이냐? 예, 어머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미련한 자식아. 그래서 버섯은 구했느냐? 준호는 품에서 영지버섯을 꺼냈습니다. 붉은 빛을 띤 버섯이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버섯을 만져보셨습니다. 비록 꼬이지는 않았지만 손끝으로 그 형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구해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바로 약을 다렸습니다. 영지버섯을 물에 넣고 오랜 시간 끓였습니다. 약탕기에 물을 붓고 버섯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불을 지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끓였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준호는 시켜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십시오.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약을 드셨습니다. 약은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하게 달았고 목으로 넘어갈 때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좋은 약이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뭔가 보이는 것 같구나. 정말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빛이 보이는 것 같다.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약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사물의 윤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문 옆에 내가 서 있구나. 어머니가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어머니가 무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의 시력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 얼굴이 보인다. 어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네. 어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눈썹, 눈, 코, 입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버지도 이렇게 잘생겼었지.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어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눈이 보이게 되었다더라. 호랑이 산에 영지버섯이 정말 효험이 있었구나. 준호 그 젊은 나이에 효성이 지극하구나. 사람들은 준호를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속으로 호랑이에게 감사했습니다. 호랑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버섯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호는 매일 산을 바라보며 호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회복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동물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커다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 산의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다쳤습니다. 옆구리에 큰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는 털을 타고 다리로 흘러내렸고 마당 바닥에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준호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호랑이는 힘없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고통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화살촉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에게 당한 거로군요. 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을에 사냥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를 잡아 가죽을 팔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큰일입니다. 어머니가 나와 호랑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호랑이가, 예, 제게 영지버섯을 알려준 호랑이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야지. 준호는 호랑이를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호랑이는 준호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먼저 화살촉을 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살촉은 깊이 박혀 있었고 함부로 빼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호랑이에게 마취 효과가 있는 약초를 먹였습니다. 산에서 구해온 마취 약초를 물에 달여 호랑이에게 먹였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가 잠이 들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화살촉을 빼냈습니다. 화살촉은 깊이 박혀 있었고 빼낼 때 더 많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지혈을 하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준비했습니다. 밤새도록 모자는 호랑이를 돌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랑이가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는 준호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날 겁니다. 호랑이는 준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호랑이를 헛간에 숨겨두고 치료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사냥꾼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근처에서 상처 입은 호랑이를 봤다는 사람이 있소. 혹시 보지 못했소? 사냥꾼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사냥꾼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는데 더 있으면 위험합니다. 사냥꾼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그날 밤 준호는 호랑이를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등불 하나만 들고 호랑이를 이끌었습니다. 산기슭에 도착하자 호랑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사냥꾼들을 조심하시고요. 호랑이는 준호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냥꾼들을 쫓아냈대. 그 호랑이 사람을 해치지는 않고 으르렁거리기만 했대. 마치 이 마을을 지키는 것 같았다더라. 준호는 그 소문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랑이가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준호와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며칠 동안 계속 내려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하늘에서 하얗게 눈이 쏟아져 내렸고 마을 전체가 눈에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었고 먹을 것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집들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식량을 나누며 이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식량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의 먹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준호는 사슴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고기를 나누고 뼈로 국을 끓여 함께 먹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겨울 동안 몇 차례 더 먹이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번 호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호랑이는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준호는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동굴 근처에 가자 정말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둘 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새끼는 이제 제법 자라서 어미만큼 컸습니다. 준호는 호랑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호랑이들은 준호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몸을 비볐습니다. 준호는 호랑이들과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준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준호와 호랑이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준호도 부지런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호랑이는 가끔 멀리서 모습을 보이며 마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고을 수령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수령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쌀, 배, 돈, 심지어 닭과 돼지까지 모두 세금으로 걷어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어떻게 내란 말인가? 올해 농사도 흉년이었는데 우리 집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소. 하지만 박수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거나 매질을 했습니다. 준호의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박수령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수령님, 우리 마을은 올해 흉년이 들어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됩니다.
제발 조금만 감면해 주십시오. 하지만 박수령은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나에게 대들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마을 전체를 벌하겠다. 박수령은 호통을 치며 이장을 내쫓았습니다.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세금을 낼 방법이 없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감옥에 갇히겠소.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아 바치면 어떨까요? 호랑이 가죽은 비싸게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호랑이 가죽 하나면 세금을 낼 수 있을 거야. 이 산에 호랑이가 산다고 했지. 하지만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우리 마을을 지켜준 은인입니다. 어떻게 은인을 팔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준호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내 사정은 알겠지만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했소. 호랑이 한 마리와 마을 사람 모두의 목숨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겠소? 겨울에 먹이를 가져다 준 건 고맙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소?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호랑이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준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는 우리 모자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호랑이를 해치는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건 당신들 집안일이고 우리는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몰래 사냥꾼들을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마을을 배신할 수도 없고 호랑이를 배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밤에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동굴 근처에서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냥꾼들을 불렀습니다. 당분간 이 산을 떠나 계십시오. 호랑이는 준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떠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새끼를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끼는 아직 어려서 혼자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올바른 길은 언제나 험하단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호랑이를 지키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호랑이를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사냥꾼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큰 그물과 창,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산으로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나섰습니다. 잠깐, 그 호랑이는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무슨 짓이냐? 그 호랑이는 우리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굶주릴 때 먹이를 가져다 주었고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냥꾼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호랑이가 은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입니다.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냥꾼들은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밀치고 산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준호는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사냥꾼 우두머리가 준호를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위에서 굉음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호랑이가 산기슭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 옆으로 걸어와 섰습니다. 마치 준호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 봐라. 호랑이가 준호를 해치지 않아. 정말 신기한 일이야. 사냥꾼 우두머리도 당황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활을 들어 호랑이를 겨냥했습니다. 준호는 외쳤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냥꾼은 화살을 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사냥꾼 바로 앞 땅을 내리쳤습니다. 땅이 타는 냄새가 났고 흙이 튀어올랐습니다. 사냥꾼은 놀라 활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늘이 노하신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사냥꾼들은 무서워하며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마을로 돌아갔지만 준호만은 호랑이 옆에 남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준호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호랑이는 준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으냐? 예, 어머니.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은 술렁거렸습니다. 호랑이를 지키기 위해 나선 준호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의리 있는 청년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하늘도 준호의 편을 들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준호를 원망했습니다. 준호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낼 방법이 없어졌어. 마을보다 짐승이 더 중요한가? 준호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 준호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수령이 직접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호위병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말을 타고 왔고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따랐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다고, 그럼 이 마을 전체를 벌하겠다. 박수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마을에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호랑이를 잡아 바치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령은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바로 호랑이를 지킨다는 놈이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웃기는 놈이로구나. 짐승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호랑이는 은인입니다. 박수령은 비웃었습니다. 은인, 짐승이 어떻게 은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준호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고치기 위해 산에 들어갔던 일을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영지버섯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상처를 치료해 준 일을 말했습니다. 겨울에 호랑이가 먹이를 가져다 주어 마을 사람들이 굶지 않았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령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구나. 당장 매를 쳐라. 호위병들이 준호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님, 제 아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알려준 약초 덕분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섰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도 목격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겨울에 우리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 신비한 호랑이입니다. 박수령은 화가 났습니다.
모두 미친 것들이로구나. 짐승을 두둔하다니. 박수령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호랑이를 찾아 잡아오너라. 병사들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며칠 동안 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박수령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호랑이를 찾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을 벌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준호는 박수령 앞에 나섰습니다. 수령님, 제가 호랑이를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예, 저만 아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감히 나에게 조건을? 호랑이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박수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준호는 그날 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굴 근처에 도착하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 마을로 와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호랑이는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박수령이 모였습니다. 준호는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들은 천천히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병사들이 창을 들었지만 박수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호랑이들은 준호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호랑이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박수령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박수령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공격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박수령은 손을 뻗어 호랑이를 만져보았습니다. 호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박수령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로군. 그때 새끼 호랑이가 박수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수령의 손을 핥았습니다. 박수령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박수령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호랑이들은 신령스러운 짐승이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다. 박수령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마을의 세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이 호랑이들을 보호하라.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수령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충심과 의리에 감동했다. 앞으로 이 마을의 이장을 맡아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장을요? 그렇다. 내가 마을을 이끌어라. 박수령은 그렇게 말하고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를 둘러싸고 축하했습니다. 준호 축하한다. 내가 우리를 구했어.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호랑이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들과 함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준호는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호랑이는 준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호랑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자비로웠으며 항상 마을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농사는 풍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금도 적정하게 거두어져서 백성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눈이 회복된 덕분에 손녀들을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마당에 앉아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준호는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처럼 착하고 의리 있게 자랐습니다. 호랑이들은 여전히 산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마을 근처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며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이제 다 자라서 훌륭한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 호랑이도 자신의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들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마을과 호랑이의 우정은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먼 마을에서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준호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학자는 준호를 만나 물었습니다. 정말 호랑이와 친구가 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요? 예, 저는 호랑이를 짐승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으로,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저를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학자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호랑이들을 해치려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학자는 약속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학자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완성하여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준호와 호랑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특히 효심과 의리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왕은 준호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양으로 갔습니다. 궁궐은 웅장했고 왕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왕은 준호를 친히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경의 효심과 의리에 감동했노라. 준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황송합니다. 경처럼 부모를 섬기고 약속을 지키는 신하가 있다면 이 나라는 더욱 번창할 것이다. 왕은 준호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비단과 쌀 그리고 벼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저는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은 준호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 하지만 이 상은 받아라. 그리고 마을을 잘 다스려라. 준호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를 환영했습니다. 준호 잘 다녀왔구나. 왕을 직접 뵈었다니 대단해. 준호는 왕께 받은 상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늙은 어미 호랑이가 동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말없이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준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마을을 잘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산에서 늙은 호랑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호랑이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준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호랑이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동굴 근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제사를 지내며 호랑이를 기렸습니다. 호랑이의 무덤은 마을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원을 빌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준호는 손자들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호랑이와 친구였어요? 그럼 진짜 친구였단다. 어떻게 친구가 되었어요?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지.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진심으로 대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라서 할아버지처럼 의리 있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준호처럼 우리 삶에서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익을 택할 것인가, 의리를 택할 것인가,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올바른 길을 갈 것인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이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은혜를 갚고 약속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입니다. 준호와 호랑이의 우정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종이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진심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준호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준호처럼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야담 보따리 챙겨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